자, 오늘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 투자론 그 다음에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금융론. 자, 우리 교재는 어디냐면요, 76페이지 한번 볼게요. 76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안 했을 겁니다. 요거 끝내고, 금융론 할 겁니다. 자, 전 시간 했던 거를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복습. 자, 투자를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요,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벌자. 근데 이 돈 좀 벌자 하면 약간 좀 품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부를 좀 극대화하자. 이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원룸, 이거 괜찮아 보인다. 뽑아보고, 그 다음에 B라는 상가, 요것도 괜찮아 보이고, C라는 임대주택, 요것도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죠. 몇 가지를 쭉 뽑아보는 거를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물론 뭐 대충 뭐 뽑는 건 아니고 좀 약간 뭐 주변 상황도 알아보고 좀 가격도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거 좀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하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있죠.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내 돈 나간 거 셋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원룸은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8억에 나와 있는 부동산입니다. 8억에 팔려고 나와 있는 부동산. 그리고 요거는 이제 5층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4칸 딱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약속하듯이 내 돈 투자액을요, 지분 투자액.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려 투자한다 해서 이걸요, 저당 투자액. 자, 그래서 내 돈은 5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3억을 빌려야 되겠죠? 3억. 그리고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내 손으로 들어올 돈,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가는 돈, 요것만 따져야 됩니다. 내 돈에서 나간 돈, 내 돈 나간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에 들어온 돈 있죠? 이것저것 다 빼고 요걸 추정하는 겁니다. 요걸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래서 내 손에 나간 돈 5억이네요. 5억. 자,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경비 다 빼야 되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각종 관리비 다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3억 빌린 게 있다면 매년 갚는 돈 있을 거 아닙니까? 원금도 있고 이자도 그것도 빼야 되고, 소득이 생겼으면 소득세 같은 거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한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자, 물론 이것도 대충 예상하면 절대 안 되고 미래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자, 이런 상황일 때는 뭐 얼마 정도 들어오고 저런 상황일 때는 얼마 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확률, 저렇게 될 확률, 이렇게 해서 확률로 평균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8천만 원 들어올 거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13억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 13억이 전부 내가 가져가는 돈 아니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중개 수수료 이것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3억을요 8년 만에 갚기로 했는데 이미 5년 만에 파는 거죠. 그럼 아직 못 갚은 돈도 있겠네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갚으라고 할 겁니다. 담보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를요, 이 은행에다 처분시까지 못 갚은 돈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8억에 구입해서 13억에 팔았다. 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5억 남겨먹어서 안 남겨먹었어요? 남겨먹었죠? 요거는 양도 차익이라고 해서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한 7억 정도가 들어올 거랍니다. 7억 정도. 자, 그래,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예상되는 현금의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경제성 분석하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은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종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요거를요 전 시간에 간단히 했는데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요걸로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요 이 돈에 어떤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부동산에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투자 가치 해줍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거 있죠. 요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되겠죠? 요거 하자고 하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를요,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7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우리 전 시간에 요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그리고 요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그리고 할인하는 방법을 정확히는 안 했지만 그 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인한다 이런 거를 간단히 했을 겁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뭘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우리 교재 어디냐면 76페이지입니다. 자, 76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 조그만 책 요거 가지고 하고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큰 흐름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세하게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뭐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런 얘기를 미리 공부하는 거구나. 간단히 미리 큰 틀을 한번 공부해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간 돈과 들어오는 돈을 비교해서 최종 결정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76페이지 볼게요. 7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어림셈법 그리고요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비교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말이 무지하게 기네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금 시점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이러한 기법을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어림셈법이라든가 어림셈법이라는 것은 뭐 무슨 영어가 아니라 어림 잡아서 그냥 대충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어림셈법 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걸요 비율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율 분석법. 자, 그래서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요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이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그 정도 위험 수준에 따라 시장 위험 수준에 따라 투자했을 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져 안 달라져요? 달라진죠. 이걸 고려하는 겁니다. 다시 하면 자, 이 돈을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그 정도 위험에 따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에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걸 고려하는 겁니다. 매우 과학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매우. 근데 요거는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는 아닙니다. 고려하는 거는 아니고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그리고 요거는요 투자해 가고 투자해 가고요 요거에 앞으로 얘는요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해서 처분 시까지 들어온 돈 있죠. 요걸 과학적이고 합리로 추정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투자해 가고 분석 대상 소득이 투자해 가고의 8천만 원을 영업 수지해 줍니다. 영업 수지.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걸 가정해서 영업 수지. 그리고
요 7억을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지분 복귀액. 요것도 다 고려해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해서 그 처분한 기간 동안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소득, 영업소득이라든가 영업수지라든가 지분 복귀액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이걸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매우 그래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얘는 어림셈법 비lum속법은요, 투자액하고요, 얘는 이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한 해의 소득. 그래서 투자액하고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한 해의 소득을 가지고 간단히 비교하는 이러한 방식이 어림셈법 비lum속법입니다. 상당히 비논리적인 방식인데 그냥 개략적으로 분석할 때나 써먹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분석이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 얘는 그냥 단순히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처분 시까지 들어온 돈이죠. 이걸 꼼꼼히 예측해서 얘네들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걸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큰 틀은 요겁니다. 근데 요건데 잘 모르시면 그냥 계속 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공부할 겁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 요거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5년 만에 처분하니까 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논리를 매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노량진이 딱 있다고 치자. 노량진에 가서 이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는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안 올리려고요? 올리려고 하고, 장사가 안 되는 건 싸게 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구입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몇 프로라고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데, 자, A라는 부동산은요, 좀 싸게 나온 부동산입니다. 좀 금매를 좀 싸게 나왔다든가, 남들은 권리금을 다 얼마씩 붙이는데 얘는 조금밖에 안 붙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좀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입니다.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1년에.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를 벌 수 있네요. 20%.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치자. 그 정도 위험에 따라 요거를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다른 말로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거를요,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시장 전체에서 있던 위험 수준 있죠. 특히 체계적 위험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해서 이걸요,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외부 수익률. 그러면 얘는 이제 1년 만에 처분하니까 좀 복잡스럽네요. 복잡스러우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냥. 자, 5년 만에 처분하니까 좀 복잡스러우니까 만약에 여기에 투자해서 1년 만에 처분한다고 치자. 몇 년 있다 처분한다고요? 1년 만에 처분한다면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 만에 처분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1억 투자해서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고 치자. 1년 후에 처분하니까 얘는 2천만 원 추가로 버는 거니까 총 합쳐서 얼마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치자. 그러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자, 요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박스를 딱 친다면, 자, 세 가지. 하나, 두 개, 세 가지. 자, 이거는요, 순현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론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현가법. 얘는요,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법. 요거는요,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합니다. 내부수익률법이다.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수익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암기. 자, 내부수익법은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거죠. 얘가 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죠. 얘가 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 처분했을 때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현금 유출액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현금 유입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내부 수익률은요, 20%가 되겠네요. 20%. 그래서 요거는요, 자,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 있죠? 요거를 수익률 가지고 비교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뭐가 달라져요?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를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데,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몇 프로 벌 수 있어요? 10%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요, 요 20%를 내부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 클 때 있죠?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태 했던 거 아닙니까? 여태 했던 게 얘가 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약간 샤프하신 분은 이게 무슨 할인 현금 수지 운송법이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아까 5년 있다 처분할 때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지금 시점 가치로 할인했을 때, 투자액과 일치하는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할인율 계산할 때도 할인 기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전부 다 할인 기법이다. 이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아주 간단. 아니, 여태까지 했던 게 얘가 얘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볼게요.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 1억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때 요거를 뭐라고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인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요거 20%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기대 수익률 혹은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요걸로 10%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는 것은 전 시간에 간단히 했는데, 어쨌거나 요 들어온 돈을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돼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복리 형태로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연습할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10% 뺀 금액이 얼마냐면, 1억, 이거 복리 형태로 빼는 겁니다. 전 시간에 하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1억 909만 원 나와요. 이거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이거 의미.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10% 뺀 게 이거죠? 복리 형태로 거꾸로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내부동산은 얼마예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이문이에요? 909만 원만큼 이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뭐예요? 10% 아닙니까? 10% 할인하는 겁니다. 10%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간에 공부했던 복리 형태로 빼는 겁니다. 뺀 그래서 뺀 금액이 얼마냐면 1억 909만 원 나옵니다. 1억 909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다면 10% 붙인 게 이거죠?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00원을 예금해서 10% 3년 있다 붙인 금액이 133.1원 아닙니까? 요걸 거꾸로 10% 뺀 게 100원이죠? 똑같은 논리로 10% 뺀 게 이거고 거꾸로 한 다음에 10% 붙인 게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되려면 현재 얼마짜리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짜리는 투자해야 10%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죠? 근데 내 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얼마가 의무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요거를요 909만 원을 순현가 해줍니다. 순현가다. 자, 순현가는요 여기서 요거 뺀 금액을 얘기합니다. 얘보다는 커야 되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여기서 요거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순현가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론의 마지막 결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목적지. 되셨죠? 이렇게. 자, 약간 좀 어렵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요 자, 여기서 요거 뺀 걸 순환가로 한다면 이것분의 이거 한 거 1억 909만 원 1억분의 1억 909만 원 하면 1.0909 이렇게 나옵니다. 0909.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요 요 1.0909를 수익성 지수 해줍니다. 수익성 지수. 얘는 분수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는 겁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겠다는 게 바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투자론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어떻다고요? 결론이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한다면 5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8천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8천만 원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요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이거저거 다 빼고 나니까 7억 들어온답니다. 7억. 이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해줍니다. 그러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10%로 이걸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 나왔나요?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게 6억이라고 치자. 이거 의미를 좀 볼게요. 의미는요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할인. 이거 10% 이제 할인한 게 이거죠?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 붙인 게 이 정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6억이나 투자해야 10% 벌면서 이 정도 버는 거죠. 근데 내 부동산은 5억만 투자하고도 이 정도 버는 거니까 벌써 제로 시점에 얼마가 남아요? 1억 남는 거죠. 1억을 수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이가 가장 큰 놈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해줍니다. 약간 감이 오시나요? 약간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투자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 그림이 되셨죠? 이런 거 잘 모르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정확히 모르고서 가는 게 대부분인데, 대충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투자론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마무리. 자, 지금 이제 큰 흐름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큰 틀을 갖춰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금융론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거기 8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금융이라는 것은요, 이 자금의 융통. 무슨 소리? 자금의 융통. 요거를 줄여서 이제 가운데 짜서 이제 금융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융통할 때는 누구한테 돈 빌릴 때 융통한다 해주죠? 근데 이제 빌리는 것보다는 좀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 자금의 융통보다는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금의 조달.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에서는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금에 좀 여유가 있는 자, 자금의 공급자 해줄게요. 자, 이 사람은 자금이 꼭 필요로 하는 자, 자금의 수요자라고 해줄게요. 수요자. 자, 둘이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 자, 갑과 을이 이제 친구인데, 자, 갑이 을한테 가서, 야, 친구야,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1억은 있어야 되는데 나는 7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빌려달라 하는 걸 뭐 대여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여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금을 조달해주고 저 사람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금융해줍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화폐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면 그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화폐를 지불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화폐입니다. 이게 화폐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원래의 기능. 그래서 아주 석기 시대 이런 때는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이라 A라는 사람은 삽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옥수수를 갖고 있는데, 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옥수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삽을 들고 다니면서, 물분교환 시대는 삽을 딱 들고 다니면서 옥수수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안 만나는데? 만나서 이제 둘이 거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요? 아니, 옥수수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삽을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연히 만났을 때 이제 교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제 맨 처음에 나온 화폐가 조개로 만든 화폐를 합니다. 조개. 그래서 이 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누구한테 삽을 파는 겁니다. 파는 다음에 조개를 받아, 안 받아요? 조그만 조개를 받아 주머니 들고 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누가 이제 옥수수 팔고 있죠? 그거 주고 사면 되겠네요. 편해요, 불편해요? 매우 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폐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매개 수단이죠. 요걸로 활용했던 게 그 화폐의 본연의 기능인데, 지금 그거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습니다. 뭐 저장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써먹고 예비적으로 보관하는 기능도 있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금융은 이 그냥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되셨죠? 아니, 얘가 돈 빌려주면서 무슨 냉장고 하나 받은 건 아니죠? 이해가 되겠나요? 그냥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요, 금융해 줍니다. 금융의 정확한 정의는요,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따른 독립적인 유통, 이거를요, 금융해 줍니다. 그러니까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걸요, 금융해 줍니다. 다시 할게요. 자, 이 금융은요, 이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그냥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쪽에는 화폐를 조달해주고, 저쪽은요, 화폐를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금융해 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서 그러는 겁니다. 자, 친구야.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7천만 원이 있다. 7천만 원이 있는데, 을아, 네가 3천만 원을 좀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출자라는 것은요, 빌려달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일종의 이제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금의 형태로 대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을아, 네가 3천만 원 정도 출자하게 되면,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갈비집에서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눠 갖지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나면요, 7대3 까져나갈 수 있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출자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출자. 원래 이제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때로는요, 자신의 이제 노동력 같은 거 있죠? 요걸로 출자하면서 나중에 이익을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 그 친인척이라든가 친구지간에는 말로만 빌려줄 수도 있고 말로만 출자할 수도 있어 없어요? 누나가 이제 빵집 한다고 하길래 내가 일부 출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나가 알아서 이익이 생기면 나눠주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앞에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래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별 미친놈 다 보기는 하겠네요. 아니면 5천만 원만 출자해달랍니다. 너 뭐 믿고 출자합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요? 그 사람의 경영 능력 같은 게 있어야 출자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최소한도 이 담보라도 좀 잡혀야 되고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빙도 좀 갖춰야 됩니다. 증빙.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는 차용증서라는 걸 딱 써주면 됩니다. 차용증서. 자, 그러니까 A4 용지 딱 적어서 내가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달 혹은 매년 얼마씩 주겠다. 종이에다 쫙 적은 다음에 딱 사인하든가 도장 찍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차용증서라는 겁니다. 은행의 예금통장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는 차용증서입니다. 우리가 은행한테 예금해야 하나요? 그럼 예금통장 받죠? 이건 돈을 빌렸다는 형태의 어떤 차용증서가, 증거 서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넓게는. 그리고요, 출자받았을 때는요, 지분증서라는 걸 써줄 수가 있습니다. 지분증서는요, A4 용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분증서다.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그리고 손해나면요, 7대3 까져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지분증서다.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몫을 지분이라는 겁니다. 소유자의 뭐라고요? 몫을 지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이제 딱 종이에 쓴 다음에 서로 이제 서명, 날인 할 수 있네요. 옛날에 이제 도장 같은 거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사인하고 이렇게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요,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이 수표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 증권상에 화폐적인 가치가 표창되어 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거의 이제 현금처럼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구한테 팔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대가로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요, 유가증권해 줍니다. 뭘 한다고요?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의 형태를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이 돈을 빌리고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한테 이제 100만 원을 빌리면서 100만 원을 딱 빌리면서 이렇게 수표처럼 생긴 종이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갑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100만 원. 그리고요, 이자율도 적혀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 정도 주겠다. 그래, 얼마씩. 그리고 만기도 적혀 있습니다. 만기가 2028년 12월 30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까지 얘는 돈 100만 원 빌려줬죠? 그러면 채권을 갖고 있다가 만기까지 이자 받고 있다가 2028년이 됐죠? 12월 31일 되면 요걸 이제 지급 제시해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채권해 줍니다. 뭘 한다고요? 채권. 근데, 자, 문제는, 자, 이 채권은요, 유가증권의 형태로 남한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28년도까지 기다렸다가 100만 원 받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25년도에 갑자기 애가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려고 집 팔기는 좀 그렇죠? 때마침 100만 원 받을 돈이 있어 없어요?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병한테 파는 겁니다. 병한테 100만 원에다가 기간이 지났으면 지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한테 갑이 발행한 채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발행한 채권을 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채권상에 적혀 있는 금액 있죠? 그거를 받을 권리를 이제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갑을 병 셋 중에 채권의 금액이 적혀 있죠? 요거 받을 돈을 누가 갖고 있는, 받을 권리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원래 병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이. 그래서 병이 이제 2028년도에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 지급지에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걸 채권인데, 문제는 이러한 채권을 아무나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컬러 프린터로 채권 양식을 딱 갖추어서 지나간 사람한테 판다고 해서, 판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돈 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가요? 날 뭘 믿고 사갑니까? 뭐 도망갈지 모르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나는요, 증권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러한 명목하에 깜빵합니다. 깜빵. 그러면 나중에 그 가끔 면회 좀 오세요. 사식 같은 거 좀 넣으세요. 그런 거. 알겠나요?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국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 투자기관 정도,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 요 정도에서 발행하는 거를요, 공공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공채 이렇게 합니다. 공채. 특히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 그리고 보통 이제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이런 애들이 발행하는 거를요, 이 지방 특수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수채. 어쩌거나 얘네들은 국가기관들이니까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은 있어 없어요? 거의 없겠죠. 이런 주로 여기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거를 회사 사자 써서 사채, 회사채 혹은 회사 사자 써서 사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회사도 함부로 막 발행하면 돼요? 안 됩니다. 동네 중소기업이 막 채권을 막 발행하면 나중에 중소기업이 잘 무너지기도 하죠. 못 갚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함부로 발행하면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상장법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신문에 보면 매일매일 주가를 공시하는 회사 있죠? 그런 상장을 시키려면요, 상당한 자본력도 있어야 되고, 이익도 계속 나야 됩니다. 이런 데서 빌려야 되고,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돼요? 안 되면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돈 막 빌리는 겁니다. 그죠? 담보도 안 잡고 막 빌리는 건데,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어쩌거나 이 채권은요,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되셨죠?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에요. 근데 이제 주권은 그게 아닙니다. 주권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자, 이 총 10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은 크게 우선주라는 게 있고 보통주라고 있는데, 우선주는 실질적으로 채권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통주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10주를 인터넷 들어가서 구입했다. 계좌 터서. 그러면 갑은요,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 여기는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3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맞죠? 똑같은 겁니다. 다만 얘는 주식을 발행할 뿐입니다. 주식을 통하여 지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얘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지만 얘는 70%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얘는 몇 프로예요? 30% 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 사람은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이 사람은 7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30% 가져가죠. 이것도 똑같이 이익이 생기면, 자, 이것저것 빼고 나서 이익이 생기면 배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당할 때 보통 이제 10만 분의 10만큼은 10만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니까. 알겠죠? 배당해야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쫄딱 망했다. 요 갈비집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 우선 갈비집이 지고 있는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외상가 밀린 거 있으면 갚아야 되고, 종업원 월급 안 준 거 있으면 갚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갈비집도 은행에서 추가로 돈 빌릴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갚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10,000원 남았다. 얼마 남았다고요? 10,000원. 이 갈비집 처분하고 났더니 이것저것 빼고 이제 빚 다 갚고 났더니 얼마 남았다고요? 10,000원 남았다. 이거를 자녀재산해 줍니다. 무슨 재산이라고요? 자녀재산에 대해서 자, 나눠 가지가 되겠네요. 이 사람은 얼마 가져가요? 70% 가져가니까 7,000원 가져가면 되겠네요. 7,000원. 이 사람은 얼마 가져가요? 3,000원 가져가면 되겠네요. 10,000원 중에. 맞죠? 이 사람은 택시라도 타고 가지만 이 사람은 택시 탈 수 있어 없어요? 택시도 못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쫄딱 망하죠? 망하면 먼저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뭘 갚는다고요? 빚. 그래서 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아니면은요 아까 사채 같은 거 발행할 수 있죠? 다 빌린 돈입니다. 다 갚아야 돼요. 종업원 월급 밀린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되고 외상값 안 갚으시면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남는 돈이 이것저것 다 갚고 났더니 남는 돈이 300억이다. 얼마라고요? 300억에 대해서 10만 분의 10만큼은 10만 분의 10만큼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갑이 주인의 형태로 참여한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빚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아있는 빚이 예컨대 2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2천만 원.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빚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았죠? 이거는 갑과 을이 나눠서 갚아야 돼요. 갑과 을이 나눠서 갚아야 돼요. 얘는 70% 갚아야 되고 을은 몇 프로 갚으라고요? 30% 갚아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요게 주식회사라고 치자. 얘들도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3천억의 빚이 남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했으니까 이 금액에 10만 분의 10만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원래? 자, 이 회사가 쫄딱 망해서 빚을 갚았는데도 아직도 빚이 얼마 남아 있어요? 3천억 있어 없어요? 그럼 얘가 주인이니까 10만 분의 10만큼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원래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갚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냐고요? 유한책임사원제도가 뭐냐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 있죠? 요것만 찢어버리면 돼요. 이 깡통이라는 겁니다. 찢어버리면 돼요. 그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못 갚은 돈은 누가 손해보냐?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함부로 회사한테 막 돈 빌려줬다고 뜯기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함부로 빌려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회사에 주식에 투자해야 하네요? 그래서 회사 쫄딱 망했다 하더라도 그냥 주식만 찢어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겠나요? 그거 못 갚은 돈 갚을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걸 뭐라고요? 유한책임제도라는 겁니다. 유한책임사원. 자기가 투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금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해 줍니다. 부채금융.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은 다음에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다 해줍니다.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자, 신금융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금융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부채금융과 뭘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지분금융으로 구분되는데, 자, 부채금융은 만약에 회사가 돈 빌린 거라면, 회사가 일반인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회사가 누구한테라고요? 돈을 빌리는 거고, 이거는요, 이게 회사라면 내가 이제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누구 형태로 참여한다고요? 주인의 형. 자금의 수요자가 회사라고 치자. 뭐라고요? 회사인데, 부채금융은요, 내가 돈 빌려주는 겁니다. 뭐라는 거라고요? 빌려주는 거고. 내가 요거는 뭐라는 거라고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주인. 그래서, 이 부채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 입장에서는, 돈 빌리는 자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해줍니다. 무슨 자본이라고요? 타인 자본을. 남한테 돈 빌리는 겁니다. 되셨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그러면 자금을 조달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해줍니다. 자,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 있죠? 이거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줘야 돼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얘가 이제, 내가 이제 이 회사한테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얘는 이 자기 자본을 조달했다 줍니다. 얘 입장에서는 뭘 조달했다고요? 자기 자본을 조달했다. 얘 입장에서는 자, 같이 주인하자는 얘기죠? 자기 자본을 조달했다는 얘기는 같이 한솥밥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같이 한솥밥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주식에 투자는 했으니까 돈을 조달해 준 거죠? 그럼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대가는요, 실적을 배당한다 해줍니다. 실적을 뭘 한다고요? 배당한다는 얘기는, 자, 실적을 배당한다는 얘기는 잘 생각할게요.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거죠? 그럼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실적도 없는데 무슨 배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주주들이요, 주주총회 통해서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를 잘 뽑아야 돼요. 똘똘한 애들을 뽑아야지 어설픈 애 뽑았다가는 맨날 배당도 하나도 못 받고 그럽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있을 때 배당하는 겁니다. 되셨죠? 에이, 내가 친구랑 갈비집 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나눠 갖는 게 있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 나눠 갖는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회사도 똑같이 장사가 잘 돼야 나눠 갖는 금액이 있고, 장사가 안 되면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원래 한 장 넘겨보면 거기에 82페이지에 위쪽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고 돼 있어, 안 돼서요? 82페이지 위쪽에 박스 하나 있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 되는데, 자, 일단은 그 종류가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그 금융 형태가 다양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공부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써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입니다.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대부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대부. 요거는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 건축비를 빌려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물론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담보 잡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3천억, 5천억 되는 그 건축비 있죠? 요걸 빌려주는 거를요, 건축대부 해줍니다. 건축대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건 사업계획을 얘기합니다. 사업계획만 보고 돈 빌려주는 거를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줍니다. 네. 프로젝트 뭐라고요? 파이낸싱 해줍니다. 그래서 PF 해줍니다. 자, 요거 사업 계획만 보고 돈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PF를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PF.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각종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자, 대표적인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그 다음에 지분금융은요, 이거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공부할 거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리츠 해줍니다. 이렇게 리츠 해주는데,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돈을 조달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정도 더 한다면,
공모라는 것은 공개 모집하는 거를 공모해 줍니다. 신문지상에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인들한테 이제 돈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사모에 따른 증자다. 증자라는 것은 그 회사가 규모를 키우려고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서 자금을 끌고 모으는 거를 뭐라고요? 증자해 줍니다. 다시 할게요. 증자는 뭐라고요? 신주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로 자금을 끌고 모으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주식을 발행해서 팔으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이걸요 증자한다 집니다. 증자.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고 기존에 이제 발행했던 주식을 사들입니다. 사들이면 돈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을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하려고 이 회사 돈을 내주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요거를 감자한다 집니다. 뭘 한다고요? 감자. 그러면 고구마는 뭐예요? 고구마는 감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고구마는 그냥 고구마입니다. 웃으셨네요? 웃겼나요? 네, 웃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웃기는데 아직은 나중에 가면 빵빵 터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쩐지 잘 안 터지네요. 이렇게. 어쨌거나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준 거죠. 그죠? 그러면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율과 같은 얘기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돈을 빌려줬을 때 나중에 빌린 자가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때로는 쪼개서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많이 갚다가 나중에 조금씩 갚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을 수 있죠. 이렇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대출 채권을 때로는 누구한테 팔 수도 있습니다. 팔아서 바로 돈 조달할 수 있어요. 이걸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 이런 거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이런 내용 좀 공부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은 별도로 공부 좀 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로 공부하는 게 부동산 금융론. 되셨죠?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